정부의 환율 개입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환율이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국제적인 이벤트도 없었고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부의 이런 환율 개입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환율 개입을 하면 1월 달에도 계속 환율이 내려가기만 할까요? 아니면 다시 튀어오르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부자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있었던 환율 급락의 비밀과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환율 방어의 메커니즘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연말의 환율을 갑자기 끌어내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부 통계 중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통계를 잘 나오게 마사지해 주려면 마지막 연말 그 환율 종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회계가 12월 말 종가를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마지막 환율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부의 개입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톱니 차트를 보는 거죠. 12일, 23일 사이의 환율 차트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 마치 심장박동같이도 보이는데 이건 정부에서 개입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가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처럼 시장 앞에 서서 절대로 1485원은 못 넘어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1485원 이상 베팅을 하면 너희들은 엄청 손해볼 거야. 이렇게 시장의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지그재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톱니 차트가 발생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누르려는 정부와 올리려는 시장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 톱니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이 톱니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은 정부에서 뒤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공표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욱 중요한데 정부에서 이제 달러 물량을 폭탄 투척하기 전에 시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를 통해서 연말 종가 관리에 필요한 달러 물량이 얼마인지 측정하고 그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환율을 30원씩 막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정부의 1차 환율 방어선은 누가 뭐래도 148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한 단계 끌어내렸어요. 그 다음 정부의 방어선은 1460원으로 한 차원 내려왔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만 해도 환율이 1460원에 가까워지면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또다시 끌어내렸고요. 다시 시장이 1460원을 테스트하면 또 개입을 해서 급격하게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절대로 연말까지는 1860원을 뚫리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질 거예요. 왜 12월 말에 종가 관리를 하는 것이냐? 환율을 연말에 관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정부는 적어도 드러나는 장부만이라도 멀쩡하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1,400원으로 끝나냐? 아니면 1,150원으로 끝나냐? 이건 기업들이나 금융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업들은 달러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빌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달러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연말 종가로 달러 부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850원이냐 1,400원이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부채가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은행에 달러 표시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엄청 올라간 걸로 끝나게 되면 위험 가중치가 커지면서 BIS 비율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건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율을 연말에 방어해주면 은행들이 건전한 것처럼 분장을 좀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 부채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가 관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나라 외채 원화 환산 규모는 연말 환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외채의 규모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눈덩이처럼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가 관리를 해서 환율을 끌어내리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계산할 때 이 비율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한 대외 부채가 작아진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2월 말까지 종가 관리를 하면 1월 달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12월 말에 정부에서 나서서 종가 관리하면 정부의 환율 개입 여력을 다 써 버려서 1월 달에 환율이 마구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정부의 계산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1월 초에는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조금 있거든요. 일단 정부 눈치 보느라 대놓고 당장 환율 상승 베팅을 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연말에 수출 추진한 거 이 수출 대금이 1월달, 2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법인의 해외 지사에서 국내 본사로 달러를 송금하는 경우도 1월 달에 꽤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직원들 월급, 그리고 협력, 회사들의 줄 돈은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전 수요가 있는 1월 초에는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월 중순 넘어가고 하순되고 2월이 된다. 그러면 정부의 환율 개입은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환율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이런 종가 관리가 1월 중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진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연말 종가 관리에 나선 정부의 환율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을 좀 검토해보자면 과거의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997년 외환 위기가 환율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때 환율이 800원에서 결국 1998원까지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외환 보유고를 정말 대책 없이 엄청나게 투입했다가 결국 외환 보유고를 소진했고 이것 때문에 국가, 부도의 위험에 처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의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달러 보유액이 예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달러 보유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를 또 겪는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환율 관리를 실패하는 바람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870원으로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환율 개입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거 결국은 우리나라 힘으로는 못 막았습니다. 그때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간신히 환율을 1,870원에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환율 개입한다는 거 이렇게 급성으로 위기가 오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과거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환율 문제가 과거 사례와 비슷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 형태로 왔거든요. 예전에 급성으로 왔을 땐 이렇게 환율이 치솟아 오르는 걸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만성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대신 정부에서 찍어 누르려면 누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질병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약을 처방하면 증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병기, 악화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점점 병이 더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성질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장 개입하면 찍어 누를 수 있지만 이 약을 끊으면 곧바로 튀어오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약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외환 보유고로 자꾸만 환율을 막게 되면 외환 시장 참가자들이 야, 쟤네들 돈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자꾸 지연 전술을 끌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은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이 시간이 가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약으로 자꾸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몇 달 정도 환율을 막는 게 아니라 원화가 휴지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환율 방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감히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42개월째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금리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낮은 게 42개월째 유지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과도한 적자 재정을 편성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두 정부가 다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심한 감세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재정에 펑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AI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하는 거 이건 아주 크게 찬성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하고 우리 원화가 강세를 띨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재원의 절반은 최소한 세금으로 걷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걸 전부 다 빚으로 마련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환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아니면은 수출 기업의 원화 환전 감소,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예요.